옛날 옛적 강원도의 어느 고을, 그곳에 박씨 성을 가진 사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말을 귀담아 듣고 따뜻한 마음으로 고을을 다스리는 어진 사도였지요. 그 덕에 그 고을은 강원도에서도 손꼽히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고을을 잘 다스리는 데에는 비결이 따로 있었지요. 사또 나리. 저놈이 제 돈을 훔쳐갔습니다. 제가 잠시 뒷간에 간사이 보따리 안에 넣어둔 돈이 몽땅 사라졌지 뭡니까? 아닙니다. 나리. 저는 저자의 보따리에 돈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어느 날 관아에는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도둑을 찾아달라 아우성이었던 것이지요. 사또는 두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너는 코가 반듯하고 입술이 가지런한 것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로구나. 허나 너는 눈이 툭 튀어나오고 코가 길게 아래로 뻗은 것이 남의 뒤통수를 칠 상이 분명하다. 여봐라. 당장 이자의 집에 가서 돈이 있는지 살펴보거라. 이자가 돈을 숨겨놓고 도둑을 맞았다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잠시 후 관졸들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말씀대로입니다. 저자의 집에서 잃어버렸다던 돈이 그대로 발견되었사옵니다. 박사또의 숨겨진 비결은 바로 관상을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잠깐만 보아도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었지요. 그 덕에 고을엔 도둑이나 간사한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없었으니 결국 그의 고을은 강원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을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박사또는 그런 고을을 보며 뿌듯해했지요. 나는 어릴 적부터 관상을 보는 능력이 있었지. 어릴 땐 이런 능력 따위 쓸모없다 생각했었는데 이 능력이 일이 좋은 데에 쓰이니 얼마나 좋은고. 하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사또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관아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옷을 정돈해주던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머, 서방님, 이마에 종기가 나셨네요. 사또는 깜짝 놀라 거울로 제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부인의 말대로 그의 이마에는 크고 흉측한 종기 하나가 나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제 이마를 보고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마 한가운데 종기가 나면서 내 관상이 바뀌었구나. 내가 관찰사가 될 상이 되었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마에 종기가 생긴 덕에 그의 관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또보다도 더 윗계급인 큰 벼슬, 바로 도를 다스리는 관찰사의 관상을 갖게 된 것이었지요. 생각지도 못한 일에 기분이 좋아진 그는 들뜬 마음으로 관청에 나가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사또 박씨는 들으라. 그때 관아에 공복을 입은 사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주상께서 그대에게 함경도 관찰사 자리를 명하셨다. 당장 길을 떠나 임무를 수행하거라. 박사또의 관상 능력은 역시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정말로 관찰사가 되어 길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는 고을 사람들의 배움을 받으며 부인과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부인,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우리 함경도에 가서 더 많은 백성을 보살피며 잘 살아갑시다. 예, 서방님. 언제나 옆에서 서방님을 보필해 드릴 터이니 함경도를 잘 이끌어 주셔요. 함경도로 떠나는 길,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살며시 입을 맞추려는데 그때 가마가 덜컹이면서 두 사람의 이마가 부딪혔지요. 아이쿠. 아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길이 고르지 않아 발을 헛디뎠습니다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까. 서방님, 이마가. 박사또의 부인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사도가 다급히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의 이마에 난 종기가 터져 상처가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관상이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지요. 이럴 수가. 상이 바뀌었다니. 나는 관찰사가 되긴 하지만 암행어사에게 죽을 팔자가 되었구나. 박사또는 함경도로 가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내가 암행어사에게 죽을 상이라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죽는다는 게지. 어떻게 해야 팔자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사또는 그 긴 시간 동안 오직 바뀐 관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가마가 멈춰섰지요. 무슨 일이냐? 나리, 그것이 웬 아이 하나가 버티고 서서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뭐라? 가마꾼의 말에 박사또는 가마에서 내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가마의 앞에는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벌벌 떨며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가마꾼은 아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누구의 길을 막고 있는지 아느냐? 바로 함경도 관찰사 나리시다. 당장 길을 비키지 못할까? 그러나 아이는 가마꾼의 말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지요. 관찰사 나리시라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떠날 수 없습니다. 나리, 부디 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병에 걸려 쓰러지신 이후로 일어나질 못하고 계십니다. 이 건방진 것이 나리께서 너 같은 놈의 아비를 봐줄 분으로 보이시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그러자 가마꾼은 팔을 걷어붙이며 억지로 아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또가 말했지요. 그만. 너는 이 아이의 눈물이 보이지 않더냐? 박사또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아이야, 내 집이 어디더냐? 내 너의 아비를 도와줄 터이니 어서 안내하도록 하거라. 박사또는 하인들을 물리고 직접 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은 초가집이었지요. 사또는 방 안으로 들어가 마른 이불을 덮고 있는 사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뒤에서 말했지요. 나리, 아버지께서 며칠 전부터 밥도 드시지 못하시고 미동도 전혀 없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그러신답니까?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박사또는 사내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아이를 돌아보며 말했지요. 아이야, 놀라지 말거라. 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단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믿지 않았지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이야, 이미 지나간 인연은 보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별이라는 것이야. 내가 사람을 보내줄 터이니 아버지를 좋은 곳에 묻어드리거라. 그리고 혹시 아버지 말고 다른 가족은 없더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관하로 오거라. 내가 너를 거두어 주마. 그렇게 박사또는 함경도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기도 전부터 관아엔 그에 대한 소문이 하나 퍼져 있었지요. 이번에 새로 오신 관찰사께서 병든 아비를 둔 거렁뱅이 아이를 직접 돌봐주셨다지. 듣자니 그분이 원래부터 심성이 곱기로 유명하셨대. 더군다나 고을도 잘 다스리셨다니 이제 우리도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그것은 바로 아이를 도운 박사또의 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정말로 관아에 찾아오자 그에 대한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지요. 자네 그 얘기 들었나? 관찰사님께서 그 거렁뱅이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시기로 했다는구먼? 세상에! 처음 본 아이를 저리도 따뜻하게 챙겨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먼?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래? 소문 속 아이의 이름은 길수, 13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길수는 소문대로 정말 박사또의 양자가 되었지요. 이에 길수는 박사또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나리, 제가 나리께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런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라니. 내 너를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그나저나 언제쯤 내게 아버지라 불러줄 것이냐? 아,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니 마음이 내킬 때 하거라. 허허. 시간이 흘러 어느덧 길수는 17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박사또가 정성껏 보살펴준 덕에 길수는 예전의 초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번듯하게 자라났지요. 그런데 그간 달라진 것은 길수의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왔느냐?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에 길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문안 인사를 드리며 정성껏 아버지를 모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길수는 평소처럼 아버지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박사또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미안하지만 내 바쁜 일이 있어 조금만 있다 보구나. 그날 이후 박사또는 매일같이 길수의 인사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틈을 내어 관청으로 찾아가 보아도 박사또는 바쁘다며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았지요. 그런 나날이 벌써 보름이 넘게 이어졌으니 이쯤 되면 마음이 상해 발길을 끊을 법도 하건만 길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문안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저녁 인사를 드리러 왔사옵니다. 그래. 길수 왔느냐? 어서 들어오거라.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박사또는 길수를 흔쾌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렇게 마주 앉은 부자. 하지만 박사또는 길수를 앞에 앉혀두고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지요.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귀찮아지신 걸까? 내가 친자식도 아니면서 아버지를 너무 귀찮게 해드린 걸지도 몰라. 이런 바보 같은 놈, 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런 박사또의 모습에 길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사또가 무언가를 내밀었지요. 길수야, 손을 내밀어 보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새로운 묘자리란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 아버지도 내 가족일 터. 그러니 내 아버지를 좋은 곳에 다시 묻어드리고자 한다. 하여 명당 자리를 알아봤으니 네가 가서 묘자리를 확인하고 오거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간 박사또가 바쁘다며 길수를 피한 까닭은 다름 아닌 길수 아버지의 묘자리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사또의 깊은 뜻을 알게 된 길수는 눈물을 흘리며 널쭉 엎드렸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날 길수는 박사또가 알려준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꽤나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길수는 사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아는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박사또가 일러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은 명당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척박한 산기슭이었지요. 이상하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곳은 여기가 맞는데? 길수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드디어 왔구만. 순간 길수의 주변으로 수많은 사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산적대였지요. 길수는 놀란 것도 잠시, 이내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무엇하는 게냐? 나는 함경도 관찰사님의 명을 받아 이곳에 온 것이다. 어서 비키지 못하겠느냐? 뭐? 함경도 관찰사라고. 길수의 말에 산적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껄껄껄. 너도 함경도 관찰사의 명을 받고 왔더냐? 우리도 그분께 명을 받고 왔다.
그게 무슨 말이더냐? 산적들은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관찰사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너를 죽이라고 말이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관찰사님께서 그러시더군. 본인이 암행어사에게 죽을 관상인데 하필 내 놈이 암행어사가 될 관상이라고. 하여 본인이 죽기 전에 먼저 내 놈을 죽이라 명하신 게다. 그러더니 산적 두목은 품에서 칼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나리께서 그러실 리가. 그러곤 갑자기 길수의 이마에 칼을 갖다 댔지요. 이게 무엇이냐?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으셨다. 너를 해치기 전에 내 이마에 상처를 내달라 하시더군. 이마에 흉이 지면 절대 관직에 오르지 못할 관상이 된다나 뭐라나. 이대로만 놔둬도 내 놈은 어사가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복수를 막으려면 죽이는 게 확실하겠지. 그러곤 칼로 이마를 그으니 길수의 이마에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자, 이제 상처는 다 내었고. 그럼 끝을 내볼까? 나를 너무 원망치 말 거라. 산적은 칼을 높게 쳐들었습니다. 그러곤 내리치려는데 그때였지요. 으악. 길수는 산적의 정강이를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그가 주춤한 사이 길수는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저놈 잡아라. 길수의 뒤론 수많은 산적들이 쫓아왔지만 그는 눈 위로 흐르는 피를 닦으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길수는 한 언덕을 발견했지요. 그래, 저 너머로 달려가 숨어야겠다. 길수는 전속력으로 언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넘어가려는데 으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알고 보니 그곳은 낭떠러지였습니다. 길수의 몸은 허공을 가르며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산적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지요. 저놈 저거 바보 아니야. 제 발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다니. 어찌됐든 우린 손 안 대고 목적을 이뤘으니 참으로 잘 되었구나. 그럼 이제 관찰사님께 보고하러 가자고. 길길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길수는 어디선가 느껴지는 따스한 기운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결국 나는 죽은 건가? 이렇게 억울하게. 그런데 그때 옆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얘야, 정신이 좀 드니? 길수가 눈을 떠보니 그의 옆에는 곱게 머리를 쪽진 아리따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길수는 목이 메어 속삭였지요. 당신은 선녀님이신가요? 하하, 아니란다. 아직 정신이 다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그런데 그때 문밖에서 또 다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그분이 눈을 떴나요? 그래, 선아야. 어서 의원을 불러오거라.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들은 다름 아닌 산속에서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모녀였습니다. 지난날 우연히 산 근처를 지나던 중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길수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들은 제 한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길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길수를 간호해 주었고 그 덕에 길수는 마침내 깨어나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산속 모녀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에 길수는 완벽히 쾌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마에 난 상처였지요. 그런데 그 상처보다 깊은 것은 바로 박사또에게 입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시다니? 아버지라 여기던 이의 배신은 고작 17 청년이 떨쳐내기엔 너무도 무거운 아픔이었습니다. 이에 몸이 다 나았음에도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그를 일으켜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산속 과부의 딸 선아였습니다. 길수야,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 얼른 일어나서 나랑 산책하자.
동갑내기 처녀 선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길수조차 다시 사람을 믿게 만들어주는 아리따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 덕에 길수는 상처를 많이 회복할 수 있었지요. 이에 그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며 모녀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한 가지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지요. 아버지라 믿으며 따랐건만 나를 죽이려 하다니 반드시 복수하겠다. 하지만 복수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 법, 그러기 위해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했지만 남의 집에 얹어 사는 처지의 길수는 과거를 보러 가기는커녕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길수는 고민 끝에 산골 마을의 유일한 훈장님의 집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 경로가 특이했으니 길수는 앞마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마당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곤 매일 밤 훈장님이 촛불에 기대책을 읽으면 그는 뒷마당에 앉아 조용히 도둑 공부를 했지요. 천장강 데이머시이냐 필성고기심직. 하늘이 장차 어떤 큰 인물에게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고난을 준다. 그런데 길수는 몰래 도둑 공부를 하면서도 양심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부를 마치면 제가 있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건 물론 훈장님의 곳간에 나무를 조금씩 놓고 갔지요.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스승님. 길수가 훈장님의 집을 드나든 지도 어느덧 달포가 넘어갔습니다. 길수는 그날도 달에 기대어 도둑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성실함은 하늘의 길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훈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책을 덮었습니다. 이에 길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는 자기가 있던 자리를 정리하곤 훈장님의 곳간에 나무를 채워 넣었습니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스승님. 그러곤 돌아서려는데 잡았다, 이놈. 그때 갑자기 훈장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길수의 뒷덜미를 낚아채고는 방으로 들어왔지요. 언제부턴가 밤에 책만 읽었다 하면 누군가 따라 읽는 것 같더라니. 도둑고양이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 주십시오. 길수는 머리를 땅에 박은 채 진심 어린 사죄를 했습니다. 잘못은 무슨. 내 이놈을 그냥. 그런데 그때 훈장님이 갑자기 길수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지요. 자, 여기 내 책이다. 책 한 권 없이 어찌 공부를 하려 했단 말이냐. 내일부터는 이 책을 들고 당당히 앞마당으로 들어오거라. 예. 나 원참, 도둑 주제에 자기 자리를 깨끗이 하고 가는 놈은 처음 보는구나. 게다가 나무를 아무리 떼도 곡간이 줄지 않더라니. 그만하면 내 공부 값은 다 치렀다. 내일부터 호되게 공부시킬 것이니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리하여 길수는 매일 밤 훈장님의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둑 공부를 하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훈장님의 곁에서 뜻을 하나하나 배워갔으니 길수의 학문은 빠르게 늘어갔지요. 하지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 전처럼 나무를 많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속모녀는 오히려 그런 길수를 응원했지요. 훈장님께서 내 공부를 봐주신다니 참으로 잘 되었구나. 시루떡을 좀 만들어 보았으니 훈장님께 갖다 드리렴. 감사합니다. 헌 보자기에 책 사고 다니지 말고 여기에 넣고 다녀. 너 주려고 장에서 하나 샀어. 정말 고마워. 선아야. 시간이 흘러 길수는 마침내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를 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실력이 크게 늘었지요. 여태껏 가르친 제자들이 수백 명이지만 너만큼 기대를 품게 한 제자는 없었다. 이제 내가 전할 것은 모두 전하였으니 과거를 보러 가거라. 너라면 분명 급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훈장님은 수많은 책을 내어주며 그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길수는 쉽게 떠날 수가 없었지요. 과거를 보러 가려면 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산속 모녀의 집의 어녀사는 처지에 그에게 과거를 보러 갈 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이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과부가 길수를 불렀지요. 길수야, 훈장님께 들었단다. 내 실력이 일취월장해 이제 과거를 보러 가도 될 정도라고. 아닙니다. 과거는 무슨...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내가 너의 속을 모를 줄 알았더냐? 실력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 테지. 너는 이젠 내게 아들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이 돈으로 과거를 보러 가거라.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날 밤 길수는 과부가 준 돈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과거를 보러 갈 수 있게 되었다니 신이 나 팔짝팔짝 뛰어도 모자라건만. 무슨 일인지 그는 오히려 침울해졌지요. 사실 길수가 과거를 보러 가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마에 상처를 내면 관직에 오르지 못할 팔자가 된다더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옛 기억. 그것은 오랜 기간 길수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사또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애써 눌러왔지만 막상 때가 다가오자 묵혀뒀던 마음에 불이 지펴진 것이지요. 이에 걱정이 된 길수는 휩싸여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의 방에 찾아왔지요. 길수야, 자니. 그는 바로 동갑내기 친구 선아였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지요. 우리 어머니께서 여비를 마련해 주셨다며? 축하해. 이제 과거 보러 갈 수 있겠네? 응. 항상 붙어있던 내가 떠난다고 하니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잘하고 와.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선아야. 그런데 과거를 보러 가신다는 분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실까? 혹시 이마의 상처 때문에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과거에 떨어질까 봐 그래? 가족처럼 지내던 선아. 그래서일까?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속마음이었건만 선아는 이미 그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바보. 내가 잠꼬대할 때 그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 줄 알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해뒀지? 그러더니 갑자기 선아는 왼첩을 꺼내 들었지요. 너,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당연하지. 기방에서 기생들 허드레시를 한다고 했잖아. 맞아.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 줄 알아? 바로 기생 언니들의 화장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단순히 예쁘게만 하는 게 아니고 관상을 바꿔주는 화장을 해주지. 뭐? 관상을 바꾼다고? 맞아. 우리 기방에 자주 오는 박물장수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뛰어난 관상가셔. 그래서 그분 손을 한 번 거치면 손님 한 명 없던 기생도 단번에 사내들이 줄을 서는 기생이 된다니까. 그래서 나도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관상을 배우게 됐는데 그분께 얻은 제일 큰 가르침이 뭐였는지 알아? 그게 뭔데? 세상에 안 좋은 관상은 없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된다는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마에 흉터가 고민이라면 고치면 된다는 거지. 그깟 흉터 따위 뭐가 문제라고. 내가 화장으로 완벽하게 가려줄게. 그러면 내 관상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 그러더니 선아는 길수의 이마에 분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길수 이마에 난 흉터가 깨끗이 사라졌지요. 짜잔. 어때? 감쪽 같지? 자, 이제 내 관상은 바뀐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보고 와. 너만 잘하면 관상에 상관없이 반드시 관직에 오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시원하게 복수해줘. 선아야.
선아 덕분에 길수는 드디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수는 한 손에는 훈장님의 책, 다른 손에는 과부가 준 주먹밥을 들고 선아가 준 보자기를 둘러맨 채 먼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거라. 한편 함경도 관찰사 박사또는 여전히 관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길수를 해친 그날 이후로 한때 어질고 인자했던 박사또는 사라지고 이젠 관상에 빠져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만이 남아 있었지요. 나리, 이자가 나라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벌하십시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보아하니 저놈은 눈이 째진 것이 비열하고 남의 걸 훔칠 관상이로구나. 하지만 코가 크고 둥근 것이 재물복은 많을. 놈을 풀어주면 분명 뒷돈을 받을 수 있겠지. 뭐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풀어주어라. 그는 무슨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 관상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 관청의 관원들까지도 오직 관상으로만 뽑았지요. 나리, 관찰사님을 보필할 도사가 새로 임명되었다 하옵니다. 그래, 어디 보자. 눈이 짝짝이고 이마는 좁은 게 도무지 복붙을 상이 아니니 저놈은 함부로 나를 해칠 수 없겠군. 좋아, 저 친구라면 함께 일할 수 있겠구만. 껄껄. 그런데 박사또는 혹여나 길수처럼 좋은 관상을 가진 자가 또다시 자신을 해칠까 최대한 못난 사람들만 골라 뽑았습니다. 때문에 관상이 좋지 않은 이들만 모인 함경도는 차츰 살기 힘든 곳으로 바뀌어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사또는 그날도 어김없이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턱도 단단하고 눈에서 빛이 나는 게 역시 나는 복받은 관상이야. 그런데 분명 길수를 처리했건만 왜 관상이 바뀌지 않는 거지? 왜 아직도 암행어사에게 죽을 팔자냔 말이야. 그러곤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관아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나리, 큰일 났사옵니다. 지난날 나리께서 암행어사의 관상을 타고났다며 해치셨던 그 아이가 살아있다 하옵니다. 뭐? 박사또는 그제야 제 관상이 바뀌지 않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놈을 처리했는데도 왜 관상이 안 바뀌나 했더니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구만. 혹시 그놈이 암행어사가 되기라도 한다면? 여봐라. 어서 길수 그놈을 찾아오거라. 그놈이 관직에 오르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한다. 어서. 그날부터 사또는 길수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함경도의 모든 군졸들을 보내 조선 팔도를 수소문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길수를 보살펴 주었던 산속 모녀를 찾아냈으니 그들을 관하로 끌고 와 거칠게 신문했습니다. 내 인연. 길수를 어디에 숨겼느냐? 저는 모르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궁금하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고 과거를 보러 간다길래 돈까지 마련해 주었건만 그날 떠난 이후로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박사또는 그들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길수를 가르쳤던 훈장님까지 데려와 신문했지요. 네가 그 아이의 스승이라지. 내 제자가 혹시 암행어사가 된 건 아니더냐? 저는 모르옵니다. 저 또한 그 아이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를 알려주었건만 과거를 보러 떠난 이후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속 모녀와 훈장님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이 못된 것들. 너희가 길수를 숨겨놓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지? 모르옵니다. 저희는 정말 모르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또를 보필하던 도사가 급히 달려와 말했지요. 사또, 한양에서 이마에 흉터가 깊게 팬 젊은 사내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합니다. 뭐? 목격한 자들의 말로는
이마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도박판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마 과거를 보러 갔다 도박에 빠져 그리 된 것 같사옵니다. 사또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지요. 그래. 그놈이 아무리 살아있었다고 한들 내가 관직에 오르지 못할 상으로 만들었으니 결국 암행어사가 되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으아! 박사또는 신이 나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를 쳐다보던 도사는 조심스레 물었지요. 사또, 그렇다면 이들은 어찌할까요? 이놈들. 어차피 길수 그놈은 죽었으니 쓸모없는 것들은. 그런데 잠깐. 지난번에 길수 놈을 확실히 처리하지 않았다가 괜히 큰일 날 뻔했잖아. 이놈들도 풀어줬다가 혹시라도 나를 해치게 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모든 걸 확실히 해야겠어. 여봐라. 내일 이것들을 처형을 할 것이니 어서 끌고 가도록 하거라. 다음 날 산속 모녀와 훈장님의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죄 없는 이들의 처형이었지만 박사또의 주변엔 전부 비열한 관상의 사람들만 가득했으니 누구 하나 나서 그를 말리는 이가 없었지요. 박사또는 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으아! 길수 놈은 죽고 이제 이놈들까지 처리한다면 이제 나를 해칠 놈은 없겠구나. 그럼 이제 곧 내 관상도 바뀌게 될 게야. 이제 나는 천년만년 복을 누리며 살 거라고. 역시 관상 보는 내 능력은 최고라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또. 축하드립니다, 사또. 그는 하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처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무엇하느냐? 어서 이놈들을 처형하거라.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의 옆에 있던 도사가 말했지요. 나리, 그런데 정말 이들을 처형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저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요. 뭐? 죄가 없긴 왜 없어? 나를 해칠 길수 놈을 거둬줬잖느냐? 그리고 저놈들은 관상이 올곧은 게 꼭 나를 해칠 상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런 관상을 가진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관상만으로 사람을 벌하시는지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그런데 잠깐? 너. 다시 보니 얼굴이 좀 변했다. 박사또는 도사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사는 분명 흐리멍덩한 관상을 가지고 있었건만 이제 보니 날렵하고 또렷한 좋은 관상이었지요. 잠깐만. 이 관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마가 넓고 코가 높은 게. 뭐야? 암행어사가 될 관상이잖아. 그 순간 도사가 옛날 옛적 강원도의 어느 고을, 그곳에 박씨 성을 가진 사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말을 귀담아 듣고 따뜻한 마음으로 고을을 다스리는 어진 사도였지요. 그 덕에 그 고을은 강원도에서도 손꼽히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고을을 잘 다스리는 데에는 비결이 따로 있었지요. 사또 나리. 저놈이 제 돈을 훔쳐갔습니다. 제가 잠시 뒷간에 간사이 보따리 안에 넣어둔 돈이 몽땅 사라졌지 뭡니까? 아닙니다. 나리. 저는 저자의 보따리에 돈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어느 날 관아에는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도둑을 찾아달라 아우성이었던 것이지요. 사또는 두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너는 코가 반듯하고 입술이 가지런한 것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로구나. 허나 너는 눈이 툭 튀어나오고 코가 길게 아래로 뻗은 것이 남의 뒤통수를 칠 상이 분명하다. 여봐라. 당장 이자의 집에 가서 돈이 있는지 살펴보거라. 이자가 돈을 숨겨놓고 도둑을 맞았다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잠시 후 관졸들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말씀대로입니다.
저자의 집에서 잃어버렸다던 돈이 그대로 발견되었사옵니다. 박사또의 숨겨진 비결은 바로 관상을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잠깐만 보아도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었지요. 그 덕에 고을엔 도둑이나 간사한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없었으니 결국 그의 고을은 강원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을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박사또는 그런 고을을 보며 뿌듯해했지요. 나는 어릴 적부터 관상을 보는 능력이 있었지. 어릴 땐 이런 능력 따위 쓸모없다 생각했었는데 이 능력이 일이 좋은 데에 쓰이니 얼마나 좋은고. 하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사또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관아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옷을 정돈해주던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머, 서방님, 이마에 종기가 나셨네요. 사또는 깜짝 놀라 거울로 제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부인의 말대로 그의 이마에는 크고 흉측한 종기 하나가 나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제 이마를 보고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마 한가운데 종기가 나면서 내 관상이 바뀌었구나. 내가 관찰사가 될 상이 되었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마에 종기가 생긴 덕에 그의 관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또보다도 더 윗계급인 큰 벼슬, 바로 돌을 다스리는 관찰사의 관상을 갖게 된 것이었지요. 생각지도 못한 일에 기분이 좋아진 그는 들뜬 마음으로 관청에 나가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사또 박씨는 들으라. 그때 관아에 공복을 입은 사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주상께서 그대에게 함경도 관찰사 자리를 명하셨다. 당장 길을 떠나 임무를 수행하거라. 박사또의 관상 능력은 역시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정말로 관찰사가 되어 길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는 고을 사람들의 배움을 받으며 부인과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부인,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우리 함경도에 가서 더 많은 백성을 보살피며 잘 살아갑시다. 서방님. 언제나 옆에서 서방님을 보필해 드릴 터이니 함경도를 잘 이끌어 주셔요. 함경도로 떠나는 길,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살며시 입을 맞추려는데 그때 가마가 덜컹이면서 두 사람의 이마가 부딪혔지요. 아이쿠. 아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길이 고르지 않아 발을 헛디뎠습니다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까. 서방님, 이마가. 박사또의 부인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사도가 다급히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의 이마에 난 종기가 터져 상처가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관상이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지요. 이럴 수가. 상이 바뀌었다니. 나는 관찰사가 되긴 하지만 암행어사에게 죽을 팔자가 되었구나. 박사또는 함경도로 가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내가 암행어사에게 죽을 상이라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죽는다는 게지. 어떻게 해야 팔자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사또는 그 긴 시간 동안 오직 바뀐 관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가마가 멈춰섰지요. 무슨 일이냐? 나리, 그것이 웬 아이 하나가 버티고 서서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뭐라? 가마꾼의 말에 박사또는 가마에서 내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가마의 앞에는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벌벌 떨며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가마꾼은 아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누구의 길을 막고 있는지 아느냐? 바로 함경도 관찰사 나리시다. 당장 길을 비키지 못할까? 그러나 아이는 가마꾼의 말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지요. 관찰사 나리시라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떠날 수 없습니다. 나리, 부디 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병에 걸려 쓰러지신 이후로 일어나질 못하고 계십니다. 이 건방진 것이. 나리께서 너 같은 놈의 아비를 봐줄 분으로 보이시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그러자 가마꾼은 팔을 걷어붙이며 억지로 아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또가 말했지요. 그만. 너는 이 아이의 눈물이 보이지 않더냐? 박사또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아이야, 내 집이 어디더냐? 내 너의 아비를 도와줄 터이니 어서 안내하도록 하거라. 박사또는 하인들을 물리고 직접 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은 초가집이었지요. 사또는 방 안으로 들어가 마른 이불을 덮고 있는 사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뒤에서 말했지요. 나리, 아버지께서 며칠 전부터 밥도 드시지 못하시고 미동도 전혀 없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그러신답니까?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박사또는 사내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아이를 돌아보며 말했지요. 아이야, 놀라지 말거라. 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단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믿지 않았지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이야, 이미 지나간 인연은 보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별이라는 것이야. 내가 사람을 보내줄 터이니 아버지를 좋은 곳에 묻어드리거라. 그리고 혹시 아버지 말고 다른 가족은 없더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관하로 오거라. 내가 너를 거두어 주마. 그렇게 박사또는 함경도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기도 전부터 관아엔 그에 대한 소문이 하나 퍼져 있었지요. 이번에 새로 오신 관찰사께서 병든 아비를 둔 거렁뱅이 아이를 직접 돌봐주셨다지. 듣자니 그분이 원래부터 심성이 곱기로 유명하셨대. 더군다나 고을도 잘 다스리셨다니 이제 우리도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그것은 바로 아이를 도운 박사또의 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정말로 관아에 찾아오자 그에 대한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지요. 자네 그 얘기 들었나? 관찰사님께서 그 거렁뱅이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시기로 했다는구먼? 세상에! 처음 본 아이를 저리도 따뜻하게 챙겨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먼?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래? 소문 속 아이의 이름은 길수, 13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길수는 소문대로 정말 박사또의 양자가 되었지요. 이에 길수는 박사또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나리, 제가 나리께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런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라니. 내 너를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그나저나 언제쯤 내게 아버지라 불러줄 것이냐.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니 마음이 내킬 때 하거라. 허허. 시간이 흘러 어느덧 길수는 17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박사또가 정성껏 보살펴준 덕에 길수는 예전의 초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번듯하게 자라났지요. 그런데 그간 달라진 것은 길수의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왔느냐?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에 길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문안 인사를 드리며 정성껏 아버지를 모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길수는 평소처럼 아버지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박사또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미안하지만 내 바쁜 일이 있어 조금만 이따 보구나. 그날 이후 박사또는 매일같이 길수의 인사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틈을 내어 관청으로 찾아가 보아도 박사또는 바쁘다며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았지요. 그런 나날이 벌써 보름이 넘게 이어졌으니 이쯤 되면 마음이 상해 발길을 끊을 법도 하건만 길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문안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저녁 인사를 드리러 왔사옵니다. 그래. 길수 왔느냐. 어서 들어오거라.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박사또는 길수를 흔쾌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렇게 마주 앉은 부자. 하지만 박사또는 길수를 앞에 앉혀두고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지요.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귀찮아지신 걸까? 내가 친자식도 아니면서 아버지를 너무 귀찮게 해드린 걸지도 몰라. 이런 바보 같은 놈, 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런 박사또의 모습에 길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사또가 무언가를 내밀었지요. 길수야, 손을 내밀어 보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새로운 묘자리란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 아버지도 내 가족일 터. 그러니 내 아버지를 좋은 곳에 다시 묻어드리고자 한다. 하여 명당 자리를 알아봤으니 네가 가서 묘자리를 확인하고 오거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간 박사또가 바쁘다며 길수를 피한 까닭은 다름 아닌 길수 아버지의 묘자리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사또의 깊은 뜻을 알게 된 길수는 눈물을 흘리며 널쭉 엎드렸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날 길수는 박사또가 알려준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꽤나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길수는 사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아는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박사또가 일러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은 명당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척박한 산기슭이었지요. 이상하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곳은 여기가 맞는데? 길수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드디어 왔구만. 순간 길수의 주변으로 수많은 사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산적대였지요. 길수는 놀란 것도 잠시, 이내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무엇하는 게냐? 나는 함경도 관찰사님의 명을 받아 이곳에 온 것이다. 어서 비키지 못하겠느냐? 뭐? 함경도 관찰사라고. 길수의 말에 산적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껄껄껄. 너도 함경도 관찰사의 명을 받고 왔더냐? 우리도 그분께 명을 받고 왔다. 그게 무슨 말이더냐? 산적들은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관찰사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너를 죽이라고 말이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관찰사님께서 그러시더군. 본인이 암행어사에게 죽을 관상인데 하필 내 놈이 암행어사가 될 관상이라고. 하여 본인이 죽기 전에 먼저 내 놈을 죽이라 명하신 게다. 그러더니 산적 두목은 품에서 칼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나리께서 그러실 리가. 그러곤 갑자기 길수의 이마에 칼을 갖다 댔지요. 이게 무엇이냐?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으셨다. 너를 해치기 전에 내 이마에 상처를 내달라 하시더군. 이마에 흉이 지면 절대 관직에 오르지 못할 관상이 된다나 뭐라나. 이대로만 놔둬도 내 놈은 어사가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복수를 막으려면 죽이는 게 확실하겠지. 그러곤 칼로 이마를 그으니 길수의 이마에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자, 이제 상처는 다 내었고. 그럼 끝을 내볼까? 나를 너무 원망치 말 거라. 산적은 칼을 높게 쳐들었습니다. 그러곤 내리치려는데 그때였지요. 으악.
길수는 산적의 정강이를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그가 주춤한 사이 길수는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저놈 잡아라. 길수의 뒤론 수많은 산적들이 쫓아왔지만 그는 눈 위로 흐르는 피를 닦으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길수는 한 언덕을 발견했지요. 그래, 저 너머로 달려가 숨어야겠다. 길수는 전속력으로 언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넘어가려는데 으악,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알고 보니 그곳은 낭떠러지였습니다. 길수의 몸은 허공을 가르며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산적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지요. 저놈 저거 바보 아니야. 제 발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다니. 어찌됐든 우린 손 안 대고 목적을 이뤘으니 참으로 잘 되었구나. 그럼 이제 관찰사님께 보고하러 가자고. 낄낄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길수는 어디선가 느껴지는 따스한 기운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결국 나는 죽은 건가? 이렇게 억울하게. 그런데 그때 옆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얘야, 정신이 좀 드니? 길수가 눈을 떠보니 그의 옆에는 곱게 머리를 쪽진 아리따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길수는 목이 메어 속삭였지요. 당신은 선녀님이신가요? 하하, 아니란다. 아직 정신이 다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그런데 그때 문밖에서 또 다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그분이 눈을 떴나요? 그래, 선아야. 어서 의원을 불러오거라.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들은 다름 아닌 산속에서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모녀였습니다. 지난날 우연히 산 근처를 지나던 중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길수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들은 제 한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길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길수를 간호해 주었고 그 덕에 길수는 마침내 깨어나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산속 모녀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에 길수는 완벽히 쾌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마에 난 상처였지요. 그런데 그 상처보다 깊은 것은 바로 박사또에게 입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시다니? 아버지라 여기던 이의 배신은 고작 17 청년이 떨쳐내기엔 너무도 무거운 아픔이었습니다. 이에 몸이 다 나았음에도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그를 일으켜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산속 과부의 딸 선아였습니다. 길수야,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 얼른 일어나서 나랑 산책하자. 동갑내기 처녀 선아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길수조차 다시 사람을 믿게 만들어주는 아리따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 덕에 길수는 상처를 많이 회복할 수 있었지요. 이에 그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며 모녀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한 가지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지요. 아버지라 믿으며 따랐건만 나를 죽이려 하다니 반드시 복수하겠다. 하지만 복수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 법, 그러기 위해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했지만 남의 집에 얹어 사는 처지의 길수는 과거를 보러 가기는커녕 한번 제대로 잡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길수는 고민 끝에 산골 마을의 유일한 훈장님의 집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 경로가 특이했으니 길수는 앞마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마당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곤 매일 밤 훈장님이 촛불에 기대책을 읽으면 그는 뒷마당에 앉아 조용히 도둑 공부를 했지요. 천장강 데이머시이냐 필성고기심직. 하늘이 장차 어떤 큰 인물에게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고난을 준다. 그런데 길수는 몰래 도둑 공부를 하면서도 양심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부를 마치면 제가 있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건 물론 훈장님의 곳간에 나무를 조금씩 놓고 갔지요.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스승님.
길수가 훈장님의 집을 드나든 지도 어느덧 달포가 넘어갔습니다. 길수는 그날도 달에 기대어 도둑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성실함은 하늘의 길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훈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책을 덮었습니다. 이에